안녕하세요. 전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사업하는 아버지 덕분에 남부럽지 않은 환경 속에서 넉넉하게 자랐는데 대신 아버지가 많이 엄하셨죠. 중학교 때까지 성적이 떨어지거나 예의 없는 행동을 보이면 회초리를 맞을 정도였죠. 대신 그게 사랑에서 나온 엄함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엄마도 늘 아버지한테 맞고 나면 괜찮냐고 저한테 약을 발라주고 다독여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전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걸 느끼며 자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부모님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자라 대학까지 무사히 잘 나온 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은 여자까지 만나게 되었죠. 그때가 30살 초반대였는데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린 둘 다 결혼까지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상견례까지 하면서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내가 결혼까지 하고 싶어 했던 여자가 알고 보니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였죠. 보통 바람 피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핸드폰을 잠궈 놓는다거나 절대로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는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여자가 어느 날부턴가 저에게 비밀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잘 안 하던 야근을 하고 출장을 가고 심지어 핸드폰은 열심히 사수하면서 일절 보여주는 일이 없었어요. 원래는 서로 안 보여주는 것 없이 다 공유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전 의아했습니다. 저희는 원래 서로 자리를 비웠을 때 전화가 오면 전화도 대신 받아주기도 했던 사이였거든요. 심지어 서로 핸드폰 사진도 막 보고 SNS까지 같이 볼 정도로 많은 것들을 공유했었고요. 그랬던 사람이 핸드폰에 잠금 장치를 걸어 놓으면서 어느 날부턴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급하게 화장실을 가면서 핸드폰을 놓고 간 날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남자에게 전화가 왔고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전 이 여자가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성의 첫 대사가 바로 이러했거든요. 자기야, 나 지금 장 보러 왔는데 오늘 파스타 먹고 싶다고 했지? 내가 무슨 파스타 해줄까? 자기라니 지금 전화 제대로 거신 거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 당황하면서 전화를 뚝 끊는 상대를 보면서 더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 그동안 이 여자의 행동이 모두 다 이해가 되었고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날로 전 파혼을 했습니다. 여잔 미안하다고 결혼 전에 잠깐 싱숭생숭해서 만난 것뿐이라며 해명했지만 전 용서해 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사랑했지만 저를 배신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 헤어지고 전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러면서 이별의 아픔도 좀 해결을 하고 기분 전환도 할 겸 평소 즐겨 마시던 와인을 덜 즐겨보자 싶어 와인 모임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거기에서 제 인생이 한 번 더 바뀌는 경험을 해야 했어요. 전 평소 술은 잘 못 마시는 편이었습니다. 원래는 소주 두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힘든데 와인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늘 와인을 즐겨 마시곤 했죠. 근데 결혼을 하고 싶어 했던 여잔 와인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늘 소주를 좋아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게 늘 아쉽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 꽤 희생적인 사람이라서 또 와인을 별로 안 좋아하는 여자친구 앞에서 즐기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만 가끔 마시다가 이젠 잘 맞는 사람들끼리 즐겨보자 싶어서 가입을 하게 된 거였죠. 역시나 그 모임은 좋았습니다. 회사 동료 중에서 모임을 잘 아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에게 추천을 받아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 친절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전 와인 모임에 자주 나가며 제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의 아내였습니다. 아낸 처음 봤을 땐
그냥 밝고 착한 사람이다라는 느낌만 있었을 뿐 별다른 관심이 가진 않았어요. 유독 성격이 밝아서 와인 모임을 하는 내내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저랑도 다른 사람들이랑 지내는 것처럼 잘 지내주었죠. 와인 모임 몇 번 나오니까 어떠세요? 사람들이 와인 모임하면 다 차분하고 조용할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임도 많아요. 우리 모임 사람들은 다 성격들이 활발해서 재밌지 않나요? 네, 그렇네요. 와서 기분 전환도 되고 와인도 마시고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어머, 근데 와인 마시는 거 보니까 와인 취향도 또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좀 묵직한 와인을 좋아하거든요. 모임 들어오시고 몇 번 보니까 대부분 이런 거 드시던데 묵직한 게 취향이시죠? 아, 네, 맞아요. 전 가볍게 넘어가는 건 좀 별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가끔 마시면 좋은데 전 제가 취향이 좀 있어서요. 어머나, 근데 그게 나랑 딱 맞네요. 우리 자주 봐요, 진짜. 아는 이렇게 저에게 천천히 다가와 주면서 친근하게 대해줬어요. 사실 누군가랑 잘 친해지는 게 어려운 저에겐 정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모임에서만 보게 되다가 처음으로 그 여자에게 관심이 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내가 저에게 먼저 호감을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모임을 통해서 이미 친해진 아내는 이미 저에겐 좋은 동생으로만 느껴지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아내가 저에게 먼저 고백을 해오더라고요. 오빠, 사실은 나 오빠 좋아해. 근데 오빠 날 동생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용기 내서 말해보는 거야. 그동안 내가 오빠 좋아하고 있다는 것도 눈치 못 채고 있었지? 어? 전혀 몰랐어. 그냥 친한 사이라고만 생각했지.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오빤 진짜 눈치가 없다니까. 근데 지금부터 잘 알아도 나 오빠 좋아해. 내가 받아줄 때까지 계속 고백할 거다. 그러니까 딱 긴장하고 있어. 뭐?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난 널 동생 이상으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 지금처럼 지내자. 싫어. 난 오빠 좋아해. 내가 뭐 이 말도 쉽게 한 건 줄 알아? 나도 어렵게 한 거야. 그러니까 오빠도 어렵게 생각해 줘. 순간 간절해 보였던 아내의 고백에 저는 조금 마음이 흔들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성으론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죠. 실제로도 이 고백을 시작으로 전 처음엔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지치지도 않는지 계속 자기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자꾸 아내를 마주하니 점점 저도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엔 사랑이 되어버렸죠. 끝내 우린 연인이 되었고 그렇게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전 잘 맞았습니다. 둘 다 취미가 와인 마시는 거라 둘이서 와인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우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만남을 이어가는 내내 아내는 평소 제가 느꼈던 것처럼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밝고 명랑한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 어머니의 영향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죠. 한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난 뒤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서 양가를 오가는데 전 장모님이 정말 좋았답니다. 처가복이 따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장모님은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저는 독립하고 나와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인사를 드리고 난 뒤부턴 아내를 통해서 반찬도 해다 주시고 하면서 절 많이 챙겨주셨죠. 반찬 거의 다 떨어졌지? 지난번에 해준 게 입에 맞았는지 모르겠네. 내가 이번엔 불고기도 넉넉하게 했으니까 딱 익혀서만 먹으면 돼. 두고두고 잘 먹어. 아이 참, 매번 힘들게 왜 이렇게 반찬을 해주세요. 저 괜찮아요. 저 잘 먹고 다녀요. 알지. 그래도 어디 집밥만한 게 있어? 그러니까 꼭 잘 챙겨 먹어.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 결혼 전부터 장모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아내도 저희 부모님께도 굉장히 잘했었어요. 그러니 이번만큼은 아내와 정말 끝까지 잘 살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답니다. 대신 저는 파혼한 경험이 있다는 걸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파혼이라고 이야기하기엔 결혼 얘기만 오간 사이였기 때문에 좀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왠지 이런 사실들을 다 말해줘야 할 것 같아 솔직하게 털어놨죠. 그랬더니 아내는 절 안아주면서 오히려 마음고생 많았겠다며 안아주더라고요. 오빠, 얼마나 배신의 상처가 컸어 그래. 그래서 나랑 만날 때도 그렇게 신중했던 거구나. 난 오빠가 원래 그런 성격인 줄 알았지. 마음고생 진짜 많았겠다. 우린 서로 믿고 믿어주면서 그렇게 잘 살자. 고마워. 내가 평생 잘할게. 정말 고마워. 그렇게 또 위로를 받은 전 정말 아내에게 잘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결혼은 무난히 잘 치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여유가 있으셔서 서울에 집 사는 것에도 돈을 보태주셔서 집도 괜찮은 곳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아내는 결혼식을 그냥 지인들만 모아서 간단하게 하자고 했죠. 자긴 결혼식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아깝다며 간단하게 우리끼리 식만 올리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난 그래도 일생에 한 번 하는 결혼인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역시 우리 오빠. 난 근데 성대한 결혼식보단 소소하고 우리끼리 진짜 축하받으면서 하는 그런 결혼이 좋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가까운 지인들이랑 부모님만 모시고 소박하게 하자. 난 그러고 싶어. 대신 우리 그 돈으로 신혼여행 좋은 곳으로 가자. 그래. 네 뜻이 그렇다는데 뭐 난 다 좋아. 우리 부모님도 결혼식에 대해 크게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당신 뜻에 맞춰서 하자. 저도 개인적으론 결혼식 비용으로 신혼여행을 더 잘 다녀오자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괜찮다고 하니 결혼식은 최소한으로 하고 신혼여행을 좋은 곳으로 수준 높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결혼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이때부턴 좀 이상할이 많지 집안에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결혼하고 나서 전 아내에게 의아한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그건 바로 혼인신고 문제였죠. 전 당연히 결혼하자마자 아내와 혼인신고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글쎄 혼인신고를 좀 나중에 하자고 하더군요. 오빠, 요즘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잖아. 물론 우리가 서로 지금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 연애랑 결혼은 또 다른 문제니까 우리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기 가지고 아이 낳은 후에 혼인신고하는 거 어때? 뭐?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자니? 혹시 나랑 결혼한 게 확신이 안 서는 거야? 아니, 그건 절대로 아니지. 당연히 난 오빠랑 평생 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결혼했지. 근데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잖아.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몇 개월 만에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점점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의 말도 맞을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황당했지만 저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파혼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 수락을 했습니다. 알았어. 대신 우리 아이 낳고 나면 꼭 혼인신고 하는 거다. 혼인신고도 서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 난 그것도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해. 서로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결혼 생활을 할 거라는 확신의 결과가 혼인신고 아니겠어? 당연하지. 나도 물론 그렇게 생각해, 오빠. 내가 좀 무리한 요구를 하긴 했지만 우리 둘 다 좀 신중하게 우리 미래를 바라보자는 뜻이니까 이해해줘. 알았지?
아낸 그래도 평소에 속이 깊은 사람이라 전 이번에도 아내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내 말만 그렇게 했지 결혼 생활에 있어선 최선을 다해주는 것 같았어요. 우린 결혼하자마자 신혼을 정말 즐겁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번 좀 민망한 사건을 겪어야 했죠. 장모님은 평소에 저한테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반찬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다 파악을 해서 늘 만들어 주시곤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턴 더 잘해 주셨죠. 심지어 절 얼마나 좋아하는지 장모님 친구들 모임에까지 절 데리고 가서 자랑을 할 정도였어요. 그럼 전 장모님 길을 살려드리느라 밥도 사드리고 했고요. 이건 연애 때부터 한 번씩 그래왔는데 연애 때와는 또 다르게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장모님은 친구가 많아서 늘 제가 불려갈 때마다 새로운 친구들 모임에 불려나가곤 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여긴 좀 아주머니들이 주책 맞은 건지 아니면 저희 장모님이 주책 맞은 건지 사람을 좀 민망하게 하던 거 있죠?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저에 대해 장모님께 어떻게 들은 건지 그 모임에 갔을 때 장모님의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나, 사이가 역시 인물이 좋네. 돈이 많아서 그런가 더 멋있어 보이네. 집을 이번에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서울 좋은 곳에다가 구했다며? 근데 아버지가 다 해주신 게 아니고 도와주신 것도 뭐야? 사업한다며 그 집안. 자네 부모님 집은 강남 노른자 땅에 있다던데. 아유, 그 정도면 아들한테 집 한 채 그냥 해줄 법한데 말이야. 아유, 집이야 뭐 여기도 능력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보태만 줬겠지 뭐. 대기업 다닌다잖아, 대기업. 아유, 대기업 사이도 보고 아주 부러워. 이분들은 돈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데 민망하면서도 저를 보고 돈 얘기밖에 자랑을 안 하셨나 싶어 마음이 좀 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왜 그런 말씀들을... 저는 민망함과 동시에 살짝 상한 마음을 내비쳤어요. 그랬더니 제 상태를 보시곤 장모님이 그분들을 말리셨죠. 아유, 아니, 자기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이, 누가 보면 우리 사이 내가 돈 때문에 데리고 온 줄 알겠네. 우리 사이가 뭐 볼 게 돈밖에 없는 줄 알아? 우리 사이가 얼마나 착하고 다정하고 속 깊고 주변 사람을 잘 챙기고 그러는데 아마 난 우리 사이가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내 사이로 받아들였을 거야. 우리 딸을 얼마나 많이 사랑해주고 아이 또 나한테도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아? 자기들은 그런 걸 봐야지. 무슨 다짜고짜 돈 얘기라고 그래. 어머나, 아유 또 자기 사위라고 챙기는 것 좀 봐. 자기가 사위 돈 많아서 좋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잖아. 아유, 아유 참, 내가 언제? 그건 우리 딸한테 내가 해준 게 없는데 사돈 쪽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고마워서 그런 거지. 우리 사이 이런 걸로 나 오해하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우리 사이 자랑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 옆에 애들이 무슨 돈 얘기만 잔뜩 하고 있어. 우리 사이 기분 상했어? 아닙니다. 뭐 어르신들이야 당연히 그러실 수도 있죠. 저야 뭐 집안에 돈도 있는 건 맞으니까요. 그래. 돈이 많은 것도 맞기는 맞지 뭐. 그래도 우리 사이 최고 장점은 다정하고 진실된 사람이라는 거지. 난 그거 하나 보고 우리 딸 시집 보낸 거야 이 옆에 애들아. 우리 사이 보고 돈 얘기 꺼내기만 해. 돈 없어도 난 우리 사이가 최고야. 아이 알아들어? 아이고 또 자기 사이라고 챙기긴. 그래 알았다 알았어. 자자 최고의 신랑감. 어서 한 잔 받어. 다소 민망하고 무거워질 수 있었던 자리가 그래도 다행히 잘 풀리긴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많이 상할 뻔했지만 그래도 장모님이 상황을 잘 넘겨주셔서 제 마음을 풀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뭐 자기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어른들이야 아무리 이것저것 다 좋다고 얘기해도 본인들 관심 있는 것에만 기억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대신 앞으로는 이런 모임엔 되도록 참석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사실 그전까진 이런 모임에 참석해 드리는 것도 적당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제가 원숭이가 된 기분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런 모임이 자주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저도 참석을 했던 건데 앞으로는 좀 상황을 지켜보자 싶었어요. 그래도 그날은 잘 넘어가 장모님과는 어색한 것 없이 모임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또 아내가 절 당황시키더라고요. 아내는 결혼을 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갑자기 왜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나 싶었는데 그동안 너무 일만 해왔어서 지친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있지. 나 일을 좀 그만두고 싶어. 나 진짜 고민 많이 해봤는데 나 우리 집이 엄청 부유한 게 아니라서 어릴 때부터 알바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에 진짜 쉼없이 달려왔거든. 그래서 내가 결혼하고 나서 조금만 더 안정이 되면 일을 잠깐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물론 오빠도 지금 돈 버는 게 힘들겠지만 나 딱 1년만 쉬면 안 될까? 아, 그래. 장모님께도 얘기 많이 들었어. 당신 지금까지 열심히 돈 벌어서 장모님한테 보탬도 되어드리고 했었다며. 어, 나 진짜 쉽지 않았어. 솔직히 다른 애들은 다 용돈 받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데 난 그러지 못했거든. 물론 내가 오빠 돈에 기대는 건 아니야. 나 정말로 쉬고 싶어서 그래. 쉬면서 여보 밥도 맛있는 거 해주게 요리도 좀 배우고 또 운동도 하면서 애기 가질 몸도 만들고 하려고. 그래.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 지금 내가 버는 걸로도 우리 식구 먹고 살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자. 좀 쉬면서 당신 하고 싶은 것도 이젠 즐기면서 지내봐. 정말? 정말 너무 고마워, 여보. 역시 내가 결혼 안 한 진짜 잘했다니까. 어쩜 이렇게 멋있고 능력 있는 남자랑 내가 결혼했을까? 아이, 새삼스럽게 왜 이래. 에이, 멋있어서 그렇지, 멋있어서. 아내는 제가 일 그만두는 걸 수락하자마자 좋아서 방방 날뛰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좋을 일인가 싶어 이때는 아내가 귀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신혼 때니까 또 얼마나 서로가 좋을 땐가요? 주변에서도 신혼 땐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정말로 이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사랑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선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일을 그만두려고 했던 이유는 머지않아 알 수 있었어요.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되었던 날 장모님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장모님 생신이었기 때문에 좀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백화점에 가서 평소에 장모님이 가지고 싶어 하셨던 가방이 있어서 샀죠. 언제 한번 저와 장모님이랑 아내랑 결혼 혼수를 준비할 때 백화점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비싼 명품 브랜드 매장 앞을 지나가는데 장모님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 애 키우느라 정말 애를 많이 쓰면서 살았어. 우리 남편은 뭐 진작에 이 세상에 없고 나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데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내 친구들 다 갖는 명품 가방 하나 못 가져본 게 그렇게 한이라니까. 젊을 때 들고 다니면 얼마나 예뻐. 요즘 사람들 길에 다니면서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보면 난 아직도 그게 그렇게 부럽다니까. 그러셨어요? 우리 장모님 제가 명품백 하나 사드려야겠네요. 젊을 때 못 가져본 거 이제라도 가지시면 되죠. 이제 저희 둘이서 좋은 거 많이 해드릴게요. 정말? 아이고, 내가 우리 사이 하나 정말 잘 뒀네. 잘 뒀어. 내가 남편 복은 없어도 사위 복은 있네. 이런 대화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저희 결혼 준비에 들어갈 돈도 많고 시간도 없어서 못 사드렸지만 이번 생신을 기회로 하나 좋은 것으로 사드려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사려고 했는데 아내는 또 외국에서 놀러 온 친구가 있다며 이따 저녁에나 같이 있을 수 있다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문자로 아내의 피드백을 받으며 장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으로 구매해서 갔습니다. 그날 생신 선물로 쓴 것만 해도 몇백이 훌쩍 넘었죠. 좀 무리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오로지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장모님을 위해 거금도 아끼지 않았던 거였어요. 케이크에 꽃다발까지 사선 장모님 댁에 가기 위해 집에 계신가 전화를 드리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원래는 신호음만 몇 번 가면 바로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으니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작정 장모님 집 앞으로 찾아갔죠.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 장모님이 집 앞에서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장모님은 그걸 또 막으려고 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서 차에서 내려 그 사람을 막으려고 하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차 안으로까지 둘의 이야기가 다 들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다는 거였죠. 아, 진짜 윤주 여기 있는지만 보고 가겠다니까요. 오늘 장모님 생신이잖아요. 그럼 윤주도 여기 올 거 아닙니까? 이젠 회사에 찾아가도 없다고 하고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우리 애는요. 장모님 손주 걱정도 안 되세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시냐고요? 아, 글쎄, 그건 윤주랑 이야기하고 여기 윤주 없다고. 당장 안 가? 나 경찰 부른다. 어? 장모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저한테 대체 왜 이러세요? 윤주 잘 있는지만 보고 갈게요. 저 진짜 피가 말라서 그래요. 대체 언제까지 이 위장위원 하고 있어야 하는 건데요? 그냥 다시 합치면 안 돼요? 장모님 저한테 주실 돈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라도 주셔야죠. 안 그럼 저 그 남자한테 가서 다 말할 겁니다. 그 남자도 지금 저처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뭘 당하긴. 너 가서 내 사위 만나기만 해. 내가 그땐 아주 가만히 안 둘 거야. 알았어? 전 자꾸만 제 아내 이름이 나오고 사위 어쩌고 하는 얘기를 들으며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차 안에서 창문을 열고 쭉 들어보다 못 참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곤 곧장 가서 물어봤죠. 저기요, 당신 누굽니까? 대체 누군데 여기 와서 행패해요? 제가 이 말을 하며 등장을 하자 이때부터 장모님은 깜짝 놀라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장모님보다도 빠르게 선수를 치며 그 남자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요? 나 이 집 사위입니다. 사위요? 무슨 소리예요? 이 집 사인 전데. 아니, 당신보다도 내가 더 먼저 이 집 사위였어. 장모님, 어디 해명해 보시죠. 어차피 잘 됐네요. 대체 누가 장모님 진짜 사위입니까? 아, 지금 제 앞에 있는 놈이 장모님 진짜 사위죠? 지금 현재의 사위. 전 이미 지나간 위장 이혼하자는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간 바보 같은 놈이고요. 그죠? 이 사람이 대체 뭐라는 거야? 공서봐. 이 사람 미친 사람이야. 도대체 나한테 찾아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다 설명함세.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고. 일단 들어가. 잠깐, 위장 이혼이라뇨? 그러니까 당신 이 집 사위였다고요? 네, 그러니까 당신도 조심하세요. 저같이 했다간 이 집안에 된통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 충격적인 말들을 들으면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 막 붙잡고 어떻게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는 장모님을 뿌리치곤 일단 이 사람을 택했어요. 그리곤 말했죠. 장모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저는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제대로 들어야겠습니다. 장모님 일단 집으로 들어가 계세요. 전 이 사람이랑 얘기 좀 하다 와야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을 하자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무서움을 느꼈는지 장모님은 안절부절하면서도 그대로 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와는 근처 카페로 가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원래 이 집 사위였습니다. 한 3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었어요. 원래 전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 돈이 좀 넉넉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것 때문에 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것저것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자기들 좋아하는 거, 명품 가방, 명품 옷, 아니 뭐 여행 이런 것들을 저한테 해달라고 했었어요. 저야 뭐 돈 있고 능력 있으니 다 해줬죠. 그러다가 장모라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식당을 하나 차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뭐 요리 잘하는 분이니까 식당을 하면 잘하겠다 싶어서 그것까지 다 차려드렸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망하더라고요. 결국 전 돈을 1억을 가까이 줬는데 다 날렸죠. 그것도 참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였어요. 제 사업이 갑자기 힘들어지면서 빚이 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결국엔 사업을 접게 되면서 빚이 많아졌는데 그때 제가 못 받았던 돈을 다시 달라고 하니까 못 주겠다고 박박 우기는 겁니다. 솔직히 그거 차용증은 안 썼지만 명백히 식당 운영하면서 돈을 다시 갚는 조건으로 해준 거였거든요. 하지만 하나도 받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글쎄 제가 빚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갑자기 위장이혼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했지만 제 월급은 다 압류로 들어가서 쓰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 돈으로 생활을 하는데 이러다 자기한테까지 영향이 가서 우리 가족 다 굶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위장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애가 이미 태어났을 때였는데 애는 살려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뭐라고요? 애도 있다고요? 그럼 아까 신랑이 버리면서 얘기했던 손주가 윤주랑 당신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란 말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애 때문에 위장 이혼을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애를 저더러 맡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자긴 밖에서 돈 벌면서 생활비 보내줄 테니까 대신에 저더러 애를 보고 있으라고요. 저야 거의 죄인 된 상황이라 알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위장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생활비나 양육비 보내준 적이 없어요. 지금 2년이 넘어갔는데도 한 번도요. 애도 처음엔 보러 오더니만 나중엔 그것도 없었고요. 전 그래도 믿고 다시 합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만나자고 해도 도통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회사까지 찾아갔죠.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쪽이랑 다시 결혼을 했다는 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회사에 매일같이 찾아갔어요.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얼마 안 가 직장을 그만뒀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럼 갑자기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게 다 그쪽 때문이었네요. 뭐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어쨌든 전 완전히 당했어요. 이혼도 속아서 하고 애도 제가 키우는 건 좋지만 그래도 양육비 한 번을 못 받으면서 키웠어요. 물론 우리 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는 터라 다 봐주지 못해서 우리 어머니가 봐주고 계시고요. 대체 우리 앤 무슨 죄란 말인가요? 당신도 조심하세요. 저처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전 끝까지 이 사람들이랑 싸워서 제 돈 다 받아낼 생각이에요. 그래요, 그러셔야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네요. 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모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곤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해서 했던 결혼이 사기 결혼이었다는 걸 듣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 철저하게 복수를 해주기로 했죠. 일단 전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자마자 아내에게 당장 장모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장모를 통해서 모든 사실을 다 들었는지 제가 집으로 오라고 할 때부터 이미 집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남자와의 만남을 마치고 곧장 아내와 장모가 있다는 장모 집으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제가 씩씩거리면서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쫄아선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리곤 바로 해명을 하려고 하던 찰나 제가 선수를 쳤습니다. 그리곤 막 화를 냈죠. 어떻게 화를 냈냐고요? 바로 이렇게요. 아니, 나 살다 살다 그런 미친놈은 처음 봅니다. 장모님, 제가 죄송합니다. 솔직히 그 자리에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놈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따로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완전히 무슨 정신 이상자더라고요. 어디서 망상을 해도 단단히 해선 장모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인간 또 찾아오면 그땐 경찰에 신고하시고 저 부르세요. 아셨죠? 당신도 신경 쓰지 마. 그런 인간 때문에 여태껏 고생한 거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다 아프다. 뭐? 아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긴. 당신이랑 글쎄 위장이혼을 했대. 당신 사이에 애도 있다면서 돈 뜯기고 마음 뜯기면서 아주 고통받고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말이 돼? 당신이랑 위장이혼이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나 진짜 살다 살다 별 소설 같은 얘기를 다 들어본다. 무슨 망상이야 대체. 그치? 아이 거봐. 콩서방, 내가 뭐라고 했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래도 제대로 얘기 듣고 이상한 놈인가 알아서 다행이네. 아휴, 참 별 같지도 않은 사람이 와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도 황당했다니까. 맞아, 여보. 사실은 그 사람 내가 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거의 날 스토킹하던 사람이었어. 내가 신고도 몇 번이나 했는데 안 통하더라고. 당신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했던 건데 결국 이렇게 됐네. 그래도 나 믿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난 당신이랑 장모님 말 믿지. 에이, 기분도 꿀꿀한데 우리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우리 장모님 생신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대체. 그래 공서방.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매번 얻어먹기만 했으니 오늘은 내가 사야지. 가자. 이 둘은 위기를 잘 넘어갔다는 듯이 신나선 밥을 먹으러 나갔어요. 근데 전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냐고요? 전 제 속에 복수의 칼날을 제대로 갈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해프닝으로 끝난 척 또 아내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장모 생일 그 바로 며칠 뒤, 그때 바로 복수를 시작했죠. 장모의 생일 뒤, 그러니까 제가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는 며칠 뒤엔 우리가 함께 가입되어 있던 와인 모임이 약속되어 있었어요. 이미 거긴 오래 만남을 해왔던 곳이었기에 우리의 연애부터 결혼까지 모든 과정을 다 함께한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전 거기에서 바로 복수를 시작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더 큰 그림을 위해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갔던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제 손을 잡곤 쫄래쫄래 그 모임에 가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도착한 전 일단 아내를 먼저 자리에 앉혀놓곤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오늘 제가 새로운 회원을 모시고 왔습니다. 와인을 평소에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제 지인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환영해 주세요. 들어오세요, 회원님. 제 말에 다들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한 번도 이런 소리를 안 했던 저였기 때문에 아내는 더욱 뭐지? 하는 표정으로 절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부른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자마자 그때부터 아내의 눈빛은 당황스러움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두려움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곤 곧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로 아내의 전 남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전 다시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구원해준 저의 은인이자 제 현 아내에게 당한 피해자, 바로 제 아내 전 남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니 사람들은 다 놀라기 시작했고 아내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느꼈는지 그 자리에서 곧장 도망을 가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딱 붙잡았죠.
저한테 뒷덜미를 잡힌 아내를 향해서 저는 말했어요. 어딜 도망가? 당장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해명하는 게 좋을 거야. 아니, 해명 못하겠으면 내가 해줄게. 여, 여보, 이러지 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대체? 나한테 남편은 자기밖에 없다고 했잖아. 지금 당신 전 남편 이 앞에 있는데도 그런 소리가 나와? 안 되겠네. 당장 해명해 줘야겠네. 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내 전 남편과 미리 준비했던 것들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 와인바엔 대형 스크린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미리 전 남편과 함께 준비했던 사진을 그 스크린에 띄웠답니다. 그건 바로 전 남편에게서 받은 아내의 만행이 들어가 있는 증거였고 그걸 히든카드로 내밀어 보여준 것이었죠. 그건 바로 아내가 이 남자에게 위장이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둘 사이에 있었던 아이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저에 대한 말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 이 내용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힘들었죠. 그 내용인 즉슨 아내가 자신 모르게 다른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전 남편이 저와의 결혼에 대해 아내에게 말한 내용이었어요.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우리 진짜로 이혼한 거 아니었잖아. 위장이혼이잖아. 나 조금만 풀리면 우리 다시 합치기로 했잖아. 근데 결혼이라니. 나랑 애를 두고 결혼이라니. 아이, 혼인신고 안 했다고. 좀 기다리라고. 당신 자꾸 회사로 찾아올래? 그러다 걸리면 당신도 끝이고 나도 끝이야. 여기 지금 집안에 돈이 얼만데. 내가 조그만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 잘해서 조그만 구슬리면 돈 몇 천은 그냥 뜯어낼 수 있는 곳인데 왜 자꾸 초를 치려고 해? 나 지금 이 사람 비 맞춰 사는 것도 힘드니까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양육비 안 받을 거야? 나 지금 양육비 넘겨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돈으로 당신 빚도 갚아야 합칠 거 아니냐고. 몇 달만 참아봐. 딱 1년 안에 돈 뜯어내고서 바로 헤어질 거야. 어차피 사실혼이라 이혼할 필요도 없어. 그냥 짐이랑 돈만 챙겨서 나오면 된다고. 그러니까 제발 설레발 치지 말고 애랑 둘이 어디 여행이라도 가 있어. 이걸 보고 사람들은 경악을 하더라고요. 아낸 그제서야 저한테 벌벌 떨면서 미안하다고 빌었습니다. 그리곤 이미 망한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저만 보면서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여, 여보, 내가 다 해명할게. 이거 다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요즘 이런 것쯤은 얼마든지 다 조작하잖아. 조작? 대체 뭘 어디까지 조작할 수 있는 건데? 증거가 뭐 이거만 있는 줄 알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내 전 남편이 가지고 있던 가족관계 증명서, 이혼 서류, 또 친자 확인서 등등 모든 것을 다 증거로 내보이며 아내에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역시나 이걸 본 아내는 더는 물러설 길이 없는지 그때부턴 미안하다고 빌빌대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나 근데 정말 접이 떠안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을 저질렀던 거야. 미안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근데 진짜 깔끔하게 이혼은 한 거야. 저기 이혼 서류 보이잖아. 법적으로 깨끗하게 헤어졌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지 마. 당신 나 사랑하잖아. 사랑? 그래, 사랑했지. 근데 날 속인 여자까지 사랑하진 않아. 됐고, 딱 오늘까지만 시간 줄 거니까 당장 내 집에서 짐 싸들고 나가. 당신 말대로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뭐 깔끔하게 짐만 가지고 나가면 되지 않겠어? 아내는 엉엉 울면서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일절 불쌍해 보이지도 않았고 받아줄 마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 이미 아내에 대한 정이 다 떨어졌거든요. 이 남자에게 들어보니 위장 이혼을 한 지가 2년이 넘어가는데 둘이 합의된 위장 이혼이었다고 해도 그동안 생활비는커녕 아이 양육비도 한 번도 안 주고 애는 한 번을 보러 가지도 않았다고 해요.
이미 이런 책임감 없고 모성이 없는 파렴치한 모습에 전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제대로 걷어차주곤 전 모임에서도 나오고 아내와도 끝을 냈습니다. 물론 전 남편이란 사람한테도 달라붙어서 미안하다고 애원을 하던데 그 사람도 이런 여자가 용서가 되겠어요? 그 뒤로 아내는 어떻게 됐는지 그 모임에 있던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습니다.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전 아내와는 깨끗하게 갈라섰답니다. 물론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장모가 절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선 이러더라고요. 공서방, 이러지 말게. 어? 이러지 말게, 나 제발. 내가 그런 거야? 내가 위장 이혼하라고 그랬어. 내 딸이 너무 힘들어했거든. 다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되겠나?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요. 어쨌든 선택을 한 건 본인입니다. 그리고 장모님도 그쪽에 돈 줘야 할 것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 많은 저랑 결혼시키곤 돈 뜯어내서 그 사람한테 다 갚으려고 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 갚을 생각이나 했을까도 의문이네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 몰라라 하고 또 우리 집안 돈으로 무슨 헛짓을 했을지 모르죠. 그러다 우리 집안 망하면 또 그 사람처럼 팽해버리고요. 난 절대로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신 저 찾아오지 마세요. 완고한 저의 모습에 장모님은 대책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로 전 아예 그 집도 꼴보기가 싫어서 집도 다 내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본가로 들어가 부모님과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이 이야기를 듣곤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께 잘 보여야 했기 때문에 결혼 전부터 싹싹하게 잘했었거든요. 그러니 저희 집에서도 엄청 예뻐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런 며느리한테 상처를 받으니 한동안 저희 부모님도 많이 힘들어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저도 많은 위로를 해주셨어요. 예, 결혼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이 사실 한 것도 천운이다. 그렇지 않고 애까지 있었어 봐. 그게 더 고통인 거야. 그러니 하늘이 널 도왔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제가 좀 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뒤로 전 그 전 남편한테까지 가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쪽 덕분에 제가 그 파렴치한 모녀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당신도 꼭 못 받은 것들 다 받아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래야죠. 지금은 저도 밀린 양육비 소송에 대여금 소송까지 다 걸어놓은 상황이에요. 차용증은 없었어도 제가 돈 보내주고 빌려준 정황들은 다 있어서 승소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작에 저도 그 여자를 다 포기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미련한 거죠. 그래도 그 미련함 덕분에 집까지 찾아가 그쪽을 보게 됐네요. 부디 앞으로는 저나 그쪽이나 이런 일 다신 당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네, 꼭 그래야죠. 전 이렇게 깔끔하게 복수를 끝냈습니다. 지금 전 후를 털어내고 잘 지내고 있는데 역시나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제대로 벌을 받으며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와이 모임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해주길 그 모임엔 아내가 근무할 때 데리고 왔던 같은 회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소문을 다 내는 바람에 회사 안에 그 얘기가 쫙 돌면서 그 회사로 재입사를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고 아예 그 업계에까지 소문이 쫙 나서 다른 곳에도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데 뿌린 대로 걷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장이혼을 당한 전 남편이 말한 것처럼 지금은 밀린 양육비에 민사 소송까지 당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어려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모녀 둘이서 제대로 벌을 받은 거죠. 전 당분간은 당한 게 너무 커서 결혼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라는 존재 자체를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 직장에만 집중하며 아마도 혼자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런 말이 있죠.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된다고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또 사람 보는 눈을 키우고 함부로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경력을 쌓게 된 거라고 생각하려고요. 그래서 요즘은 여자가 아닌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신중하게 그 사람을 더 바라보고 대하고 있답니다. 저도 행여나 그 사람에게 독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여러분도 살면서 나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너무 크게 좌절하지 마시고 큰 인생 경험했다, 큰 대가를 치르며 경력 쌓았다 하고 생각하시며 또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일을 평생 잊지 않으며 또 다른 실패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려고 해요. 부디 저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따뜻하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고 제대로 각성한 40대 여성입니다. 제 뒤통수를 쳤던 사람들은 한때는 가족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인데요. 앞에선 누구보다 절 생각하는 척했지만 뒤에선 다들 다른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서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파렴치하고 양심 없었던 그 가족이란 사람들로 인해 벌어졌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제조업 사업체를 운영하셨어요. 처음엔 아주 작은 공장이었다가 저와 남동생이 태어나서부턴 조금씩 성장을 한 그런 기업이었죠. 부모님은 두 분 다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열심히 일을 하셨고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봉사활동을 가셨어요. 봉사활동은 사업이 잘 되던 때에도 갔지만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사업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부모님은 봉사활동을 꾸준히 가셨답니다. 어릴 적엔 그런 부모님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힘든데 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지 그때 몰랐거든요. 한 번은 아빠 엄마가 자금이 넉넉지 않으니 요양원에 가서 청소 봉사를 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저와 남동생도 같이 가서 도와드렸는데 집으로 오는 길에 아빠에게 제가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빠, 아빠 요즘 힘든데 왜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다녀? 예전에야 아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었으니까 그렇다 해도 요즘은 사실 힘들잖아. 왜 이렇게 다니는 거야? 정윤아, 아빤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건 이렇게 나누면서 베푸는 게 좋아서 다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베풀어야 나중에 다시 복으로 돌아오는 거고. 아빠한테 복이 되진 않아도 우리 정윤이 상윤이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부모님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온정을 나누시곤 했습니다. 바르고 정직한 부모님을 보면서 저나 남동생 역시 바르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특히나 남동생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직장도 서울에 있는 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답니다. 전 대학 졸업 후 친정 근처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30대 초반에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예비 남편은 수산물 가공업을 하는 시댁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고 사람이 참 정직하고 예의도 바르고 성실했어요. 처음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땐 아빠가 예비 남편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래, 자네 아버지께서도 사업을 하신다고 거기서 일을 한 진 얼마나 된 건가? 사회생활을 바로 아버지 사업으로 시작한 건가? 아닙니다. 다른 가공업체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사실 아버지 회사에서도 사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길 원하셨고요. 그렇구만. 아들이 있으면 바로 부대표 자리에 앉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자네 아버지께서는 정말 사업을 사랑하고 아끼시는가 보구만. 네, 저도 저희 집 가업이라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대표 자리를 이어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아빤 예비 남편의 자신감 넘치고 씩씩한 모습을 좋아하셨어요. 엄마나 남동생도 예비 남편의 첫인상이 좋다며 다들 결혼에 찬성하셨어요. 그리고 예비 시댁에 제가 첫인사를 갔던 날, 전 정말 많이 긴장을 했었습니다. 예비 남편을 통해서 몇 번 예비 시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업에 있어서는 엄청 깐깐하고 철저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예비 시부모님은 절 반겨주시더라고요. 특히나 예비 시부께선 저희 아빠가 사업을 하신다는 걸 들으시곤 더 반가워하셨어요. 부친께서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신다던데 혹시 회사명을 내가 알 수 있을까? 아, 땡땡테크라고 합니다. 아이고, 알지. 잘 알지. 거기 사장님이 부친이신 거야? 아이, 거기 업체도 꽤나 오랫동안 운영한 곳인데 그렇게 훌륭한 사업체가 사돈이시라니 이거 아주 그냥 반갑네.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 것도 보내는 거지만 사돈도 사업을 하시니까 말이 아주 잘 통하겠구만. 그러면서 예비 시부는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시댁에선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고 친정에선 가구와 가전제품들을 다 채워주셨답니다. 남들이 보면 정말 남부럽지 않게 결혼을 했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특히나 시댁 쪽에선 저희 친정집과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셔서 자주 교류도 하고 그렇게 양가 가족들이 다 친밀하게 지냈어요. 딱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거라면 시부께서 술을 워낙 좋아하셨다는 거였죠. 하루에도 늘 빠짐없이 술이 함께 했기 때문에 늘 시댁에 가면 술상을 봐야 했고요. 어느 날은 친정에서 좋은 해산물을 보내오셔서 시댁에 제가 가지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부께서 너무너무 반겨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이 사돈 댁에서 이렇게 귀한 걸 보내주셨네. 그럼 바로 먹어봐야지. 아, 여보, 뭐해? 가서 얼른 술상 내와. 아유, 당신 술 좀 그만 마셔. 아까 낮에도 마셔놓고선 왜 또 술을 마시는 거야?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사돈 댁에서 이 귀한 술 한 줄 보내주셨는데 그냥 넘어가? 다 같이 모였을 때 마셔야지. 아이, 딴소리 하지 말고 얼른 가서 술상이나 봐와. 심은 그럴 때마다 마지못해 시부의 술상을 내오곤 했지만 이내 눈초린 저량에 쏟아졌습니다. 아니 넌 네 시부가 그렇게 술만 마시는 거 알면서 저걸 왜 또 가지고 왔어? 그냥 니들 집에 가지고 가서 먹으면 될걸. 아, 그게 아니라 아빠가 아버님이 이거 좋아하신다고 해서 챙겨온 건데. 아유, 사돈께서는 우리 양반 건강은 생각도 안 해주시는가 보다. 어머님, 그래도 저희 집에서 생각해서 보내주신 건데 그럼 도로 제가 가지고 갈까요? 뭘 또 가지고 온 걸 가져간다 그래. 아유, 내 팔자야. 시모는 고집 세고 기센 시부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종종 저에게 툭툭 말을 던지실 때도 있었죠. 그래도 저한테 대놓고 나쁘게 구는 건 아니니 크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직설적이고 본인 주장이 강하시긴 했지만 시모도 처음엔 절 조심스럽게 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시댁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시댁 식구들을 친정보다 더 자주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시댁에선 남편보다 어린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제가 결혼할 당시 시누이들은 20대 중반이라 한참 꾸미고 놀기 좋아할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시댁에 갈 때마다 시누이들은 못 보던 명품 가방이며 옷이며 비싼 신발까지 매번 새로 사서 자랑하곤 했어요. 언니, 언니도 이렇게 명품 가방들 많이 들고 다녔어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결혼하고 애 나오면 이런 것도 별로 못 들고 다닌다던데. 전 그래서 지금 열심히 들고 다니려고요. 언닌 그럼 명품 가방들 다 어떻게 했어요? 아가씨, 전 사실 명품 가방 별로 없었어요. 딱 하나 대학 입학할 때 부모님께서 사주신 거 빼고요.
진짜요? 언니네도 잘 사는 거 아니었어요? 하긴 언니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뭐 그닥 잘 사는 것 같지는 않긴 했는데 난 또 사업하는 집이라고 해서 부자인 줄 알았죠. 그럼 그래도 사업하는 부잣집 좀 알겠네요. 저 30대 되기 전에 시집 가려고요. 예쁠 때 시집 가야 부잣집 남자 만나죠. 언니가 저 좀 소개해 주세요. 신우들은 하나같이 철없고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런 신우들을 시부나 남편은 못마땅해 했지만 시모는 너무 아까워하더라고요. 시모가 애지중지 키워서 그런지 신우들은 그 뒤로도 정신 못 차리고 회사도 잘 안 다니면서 시댁 사업에 이름만 올려놓고 대충 일하며 월급을 받기 시작했죠. 그렇게 결혼 생활하면서 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게 되었어요. 출산하고 나서부턴 직장을 더 이상 다니기 어려워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보니까 시모가 은근히 절 돌려 무시할 때가 많아지더라고요. 하루는 애들을 데리고서 시댁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시모가 뜬금없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얘, 넌 시집 진짜 잘 왔다, 얘. 남들이 그런 소리 안 하니? 네? 왜요, 어머님? 아니, 이봐라. 아, 요즘에 둘이나 낳아가지고 외벌이로 사는 집이 어딨어. 우리나 되니까 이러고 살 수 있는 거지. 넌 참 좋겠다, 좋겠어. 나 시집 왔을 땐 시댁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애들 셋이나 낳았어도 밖에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너네 둘 낳고 집에서 쉬잖니. 에이, 어머님, 제가 쉬기는 무슨 쉬어요. 저도 바빠요. 아직 애들도 서너 살밖에 안 됐는데 제가 쉴 틈이 어딨겠어요. 그렇다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삼시세끼 직접 차려야 되고 남편 밥까지 해야 되고 청소에 빨래에 집안일은 죄다 제가 하고 남편은 또 바쁘다고 애들도 제대로 못 보는데 전 혼자서 육아까지 다 하는데요. 아이 그래도 말이야. 아, 남편이 돈도 잘 벌어와 편하게 육아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 이 정도면 너 시집 잘 온 거 아니냐? 넌 복 받았다 얘.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해. 전 사실 이때 시모의 말이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솔직히 애를 낳고 나서 제가 평생 쉬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일을 안 다니니 남편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온갖 집안일은 다 제가 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애들 육아에 남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하시는지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덧 결혼한 지 7년째 되던 해였어요. 평소엔 저녁 시간이 다 돼서야 오던 남편이 그날따라 나부터 술을 마시고 집에 온 거였습니다. 술 냄새가 풀풀 풍기면서 들어오는데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 뭐야? 아우, 이게 다 무슨 냄새야? 당신 술 마셨어? 아니, 대체 얼마나 마셨길래 옆에만 가도 이렇게 술 냄새가 나? 왜? 무슨 일 있었어? 아, 여보, 내가 너무 속상해서 좀 마셨어. 애들은, 애들이 어린이집 갔지. 애들도 아직 안 끝난 시간에 어떻게 집에 왔대? 술까지 다 마시고. 일은 안 하려고? 왜? 무슨 일인데? 여보, 사실 우리 사업 다 망하게 생겼어. 거래처 몇 군데가 문을 닫으면서 파산 처리됐대. 그래서 거래대금도 못 받고 큰일 났어, 정말. 그렇게 시댁 사업엔 큰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날부터 내내 술만 마시면서 속상해했고, 시댁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 전에 새로운 제품을 출시한다고 여기저기 돈도 다 끌어모아 썼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수습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여기저기 알아봐도 급한 돈을 채우긴 어려웠죠. 그래서 결국 남편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루는 저한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있잖아. 아무래도 내가 좀 나서야 할 것 같아. 우리 여기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는 거 어때? 그리고 신용대출도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뭐? 이 집을 담보로 하겠다고?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야?
어, 아무래도 빨리 해결될 것 같진 않아. 일단은 급한 불을 꺼야 하니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여기 집도 담보 잡고 신용대출도 받아서 아버지 엄마를 도와드리자. 나중에 일 잘 풀리면 그때 다 처리할게. 그렇게 남편은 살고 있던 집 담보와 신용대출을 끌어모아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라는 게 한두 푼으로 다 해결될 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장 급한 불은 꺼도 남아있는 불이 다시 시작되고 또 위기가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때 시댁에 손을 내밀어 주신 건 바로 저희 아빠였어요. 아빤 시댁 사업이 어렵다는 걸 아시고 바로 시부에게 연락해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때 당신 큰 돈은 아니었지만 수천만 원을 시부께 빌려드렸고 그렇게 시댁 사업은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후로부터 저희 아빠 시부는 정말 둘도 없는 절친이 되셨답니다.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난 뒤부턴 바로 시부께서는 아빠에게 도움을 받았던 돈을 다 돌려주셨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죠. 그런 시부를 아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다 보니 두 분이 진짜 자주 만나시고 친구처럼 지내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아빠한테 드릴 게 있어 회사로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사무실 문을 딱 열자마자 보인 건 바로 시부였습니다. 어? 아버님, 아버님이 왜 여기 계세요? 언제 오셨어요? 정윤이 왔냐? 아니, 난 사돈이랑 같이 바둑이나 둘까 해서 왔지. 저번에도 아빠랑 같이 바둑 두신다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요즘 자주 오시네요. 내가 사돈이랑 아주 절친이 됐다, 절친이. 사업을 하다 보면 외로울 때가 참 많은데 사돈이 내 마음을 어찌나 잘 알아주는지 사돈이 아니라 이젠 친구야. 그렇게 시부와 아빠가 친해지시면서 저희 양가 집안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양가 부모님과 다 같이 해외로 가족여행을 간 적도 있었어요. 흔히 가족여행을 가면 진짜 친가족이라도 다툰다고 많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흰 사돈끼리 여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거의 저녁이면 서로 술 한잔씩 하면서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아빠랑 시부는 정말 말도 잘 통하더라고요. 사돈, 여기 이렇게 나오니까 참 좋네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우린 왜 이때까지 일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엔 우리 애들 빼고 우리끼리 나오시죠. 아, 좋습니다, 사돈. 사돈께서도 젊어서부터 고생하셨겠지만 저 역시 젊었을 땐 일이 우선이라 생각하며 살았죠. 이 좋은 세상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했으니 참 아쉽네요. 다음엔 저희끼리 진짜 여행 또 옵시다. 역시 우리 사돈은 저랑 아주 생각이 똑같을 줄 알았어요. 자, 한잔 하시죠. 그렇게 저흰 남들보다 특별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러다 제가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고 이젠 제 일도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여기저기 취업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취업 준비 소식을 듣고서 아빠가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정윤아, 아빠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보다 아빠 회사에 와서 일하는 거 어떠냐? 엄마랑 난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사업을 정리하기엔 아깝기도 하고 거래처에도 미안하기도 해서 말이다. 나보고 아빠네 회사에서 일하라고? 아빠 원래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았었잖아. 그러게 말이다.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나 보다. 자식들 자기들 알아서 앞길 잘 걸어가길 바래서 그랬었는데 이제 내가 사업 정리할 때가 되니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은 가족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아빠 회사에 와서 차근차근 배워보렴. 뭐 하다가 정 아니다 싶으면 어쩔 수 없고 말이야. 그렇게 전 그때부터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남동생은 서울에서 자리를 잘 잡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빠 일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남편이 듣고 나서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분명 좋아해야 맞는 일인 것 같은데 그다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당신 진짜로 할 수 있겠어? 대표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아니, 내가 지금 당장 대표한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앞으로 배워간다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빠 내가 이어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나도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배워보려고. 그래도 좀 버겁지 않겠어? 대표 자리가 그렇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하여튼 열심히 배워봐. 아버님도 뭐 생각이 있으시겠지. 뭐야, 당신 내가 아빠 회사 물려받는 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 말은 당신이 힘들까 봐. 그래서 그렇지 뭐. 나야 당신이 뭐라든 응원하지. 전 그땐 남편이 절 걱정해서 그렇다는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의 진심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한 10년 결혼 생활을 했을 때쯤 시댁에 큰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그렇게 술을 좋아하던 시부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게 된 거였습니다. 병원에 가선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검사를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온 결과가 바로 간경변증 초기 진단이었습니다. 평생을 술만 마시며 사시던 시분 기어코 술 때문에 병이 생긴 거였어요. 그래도 초기라 다행이긴 했지만 더 나빠지기 전에 술도 끊고 유양을 해야만 했습니다. 거기다 시부가 아프시니 시모가 옆에서 간병을 해야 해서 결국 시부는 큰 결단을 내야만 했어요. 바로 시댁 사업체를 남편에게 물려주는 거였죠. 그렇게 사업체를 물려받은 남편은 그때부터 대표가 되어 사업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남편이 40대 초반이었을 때였어요. 처음엔 남편도 정말 열심히 사업 운영에 열을 올렸어요. 그동안의 매출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신제품 출시에 직접 참여하면서 진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의 노력이 금방 빛을 보더라고요. 새로 출시한 제품은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왔고 말 그대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돈이 손에 쥐어지니까 그 많던 열정도 금세 사그라들고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 씩씩거리며 통화를 하며 집으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남편이 하는 통화 내용을 슬쩍 들어보니 거래처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거래를 끊겠느니 고소를 하겠느니 한참을 소리를 치던 남편이 전화를 끊자 전 너무나 걱정돼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뭐야? 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왜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 거래처 갔던데 무슨 일 있어? 아니, 제품 단가를 좀 올리겠다는데 절대 안 된다고 결사 반대하잖아. 처음 계약한 금액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화내는데 내가 거래할 곳이 거기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급한 사람이 누군데 성질이야? 뭐? 아니, 단가를 왜 올리는데? 이번에 나온 신제품 잘 팔려서 충분히 수익 많이 난다고 한 거 아니었어? 아, 그러긴 한데 이렇게 올려야 수익도 많이 날 거 아니야. 다른 곳은 어쩔 수 없다고 알았다고 하는데 딱 여기만 절대 안 된다고 아주 떼를 쓰잖아. 진짜 물건 줄 때 고마워해야지. 여긴 안 되겠어. 이후로도 남편은 거래처에 이상한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 주변에서도 다들 남편을 치켜 세워주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말을 안 들어주는 거래처는 냉정하게 그냥 끊어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거래처에만 그랬으면 말도 안 했을 겁니다. 한 번은 주말에 시댁에 김장을 담근다고 해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이 와 있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도와주러 온 건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김장도 하고 다 마무리해서
그 직원들한테 김치를 챙겨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 절 엄청 말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직원들을 부랴부랴 보내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김치 한 동씩은 줘야지. 김치 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그럼 올해는 왜 이렇게 김치를 많이 한 거야? 작년보다 거의 한 3배는 더 한 것 같은데 직원들 나눠주려고 한 거 아니었어? 에이, 뭘 나눠줘. 나중에 다 일당 쳐줄 거니까 김치까지 줄 필요가 뭐가 있어. 뭐? 그럼 집에 일하러 오라고 부른 거라고? 도와주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부탁은 무슨, 대표가 말하는데 직원이 빨리 와서 해야지. 그리고 내가 공짜로 오라고 했겠어? 다 시급 쳐서 주겠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괜찮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아니지. 김장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어떻게 그냥 보내. 아유, 괜찮다니까. 돈이면 다 돼. 쟤들은 돈 준다고 하면 뭐든 다 한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돈이 전부인 양 굴기 시작했습니다. 어딜 가도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행동하니 그런 남편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사람이 어딜 가나 대표로서 대접받길 원했고 건방져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왜 그러냐 정신 차려라 얘기를 해도 남편은 제 말을 아예 듣지도 않더라고요. 문제는 남편이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시댁 사업도 점점 기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사업을 물려받은 지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래처는 점점 줄어들고 매출도 반토막이 나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다시 매출을 끌어올려 보려고 안간힘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서 저녁을 먹고 딱 잠에 들려고 하는 그때 갑자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실 분이 아닌데 웬일이지 하고 바로 전화를 받았더니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오열 소리에 전 바로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정윤아, 정윤아, 엄마, 왜, 왜 무슨 일인데? 네 아빠 어쩐다니? 네 아빠 큰일 났다. 얼른, 얼른 병원으로 와. 병원으로.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에 전 외투만 챙겨 입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 이미 아빠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엄마는 혼절하셨고 전 충격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는 야근을 하고서 집으로 가던 도중 운전을 하다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였죠. 사고 신고가 들어와 출동한 경찰이 아빠를 발견해 구급차를 불러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아빠는 다시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서울에서 바로 내려온 남동생도 도착하자마자 바닥을 기어다니며 울 정도로 통곡했습니다. 저와 엄마 역시 내내 눈물을 그치지 못했고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웃으며 그렇게 인사를 했던 아빠였는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별을 한다는 게 도무지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무슨 정신으로 장례식을 치렀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도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것처럼 장례식장에는 내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다들 아빠의 갑작스런 상황을 참담해 하셨고 슬퍼하셨어요. 오시는 분들 모두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아빠는 정말 주변에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아빠의 장례식에 참석해 눈물을 보이셨어요. 사부인,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그 건강하시던 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좋으신 분을 어떻게 이렇게 일찍 데리고 가신답니까?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돈. 저도 경황이 없어 연락을 못 드렸네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와야죠. 가족 일인데 당연히 저희가 와야죠.
사부인은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장례식 다 도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사돈 잘 보내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 남편이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그렇게 시몬은 저희 엄마를 부둥켜 안고 울며 위로를 해주셨어요. 시부 또한 아빠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면서 눈물만 내내 흘리셨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시부모님께선 장례식장 한켠에서 내내 앉아 계시며 저희 엄마도 돌보고 저도 살펴주셨답니다. 행복은 나누면 기쁨이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 생각도 그땐 들었어요. 그런데 장례 마지막 날 갑자기 장례식장 한켠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가봤더니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건 바로 아빠의 오랜 회사 직원이셨던 박 부장님이었어요. 그런데 박 부장님이 손가락질하면서 화를 내는 곳엔 당황해하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아니 글쎄 박 부장님 하는 말을 듣고 전 너무나 경악스러웠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을 말을 박 부장님이 꺼내셨죠. 아니 어떻게 사돈이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을 해? 뭐 입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 아니 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럼 아니야.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타이밍 참 절묘하다고. 어쩜 딱 필요할 때 돌아가시냐고. 억대 자산 상속받으면 그걸로 사업 다시 일으키면 되겠다고. 그 말 아까 했잖아. 도대체가 양심들이 있어? 당신들 가족 아니야? 가족 아니냐고. 울분을 토하면서 소리를 치는 박 부장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시부모와 남편을 보면서 아, 정말 저 말을 했었구나. 딱 느낄 수 있었죠. 박 부장님은 아빠의 가장 친한 후배이기도 했고 누구보다 신뢰하는 사업 파트너이기도 했어요. 그런 박 부장님도 장례식 내내 왔다 갔다 하면서 장례식장을 지켰고 그러면서 여러 번 시댁 식구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잘못 들었겠거니 생각을 하고서 그냥 넘어갔는데 마침 그때 딱 박 부장님이 바로 앞에 등을 돌려 앉아 있을 때 그 시부모와 남편이 그런 어이없는 말을 내뱉었던 거였어요. 저는 소름 끼치는 이 사람들의 진실을 알고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당신, 당신 진짜 그런 말 했어? 박 부장님 말이 사실이냐고. 진짜야? 사실이야? 아니, 뭐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솔직히 그렇잖아. 우리도 가족 사업하는데 가족끼리 힘들 때 있으면 도와주고 그럼 좋지. 아마 아버님도 우리 힘든 거 아셨으면 바로 도와주셨을 거야.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어떻게, 어떻게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제가 그렇게 남편에게 화를 내니 저보다 더 화를 내며 큰 소리를 쳤던 건 바로 시모였어요. 예, 아이, 우리가 뭐 심한 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타이밍 좋았다. 아이, 그런 얘기한 것뿐인데 그게 뭐 잘못이니? 너도 참 너무한다 얘.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장례식장도 지켜주고 그러면 감사한 마음에 나중에 보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뭐 말 안 한 거 가지고 어쩜 이렇게 사람을 쥐잡듯이 잡으려고 해. 뭐라고요? 어머님, 어머님 세상 떠나셨을 때 제가 그런 소리 했어도 저한테 잘했다고 하실 건가요? 어머님도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시댁 상황 안 좋을 때 저희 아빠가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요? 어머, 얘 봐라. 너 아빠 보낸다고 막 시댁에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거니? 어떻게 시모한테 그렇게 눈 부릅뜨고 대들어? 아무리 장례 중이어도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야. 예의요? 지금 예의라고 하셨어요? 당신네들은 예의를 지켜서 지금 이 난리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도저히 안 되겠네요. 말도 안 통하는 당신네들이랑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당장 여기서 나가시라고요. 뭐? 아니, 우리가 왜 나가?
우리가 왜 나가냐고. 안 나가시면 경찰이라도 불러서 내쫓을 거예요. 그러니 당장 나가세요. 결국 그 소란에 장례식장에 왔던 다른 조문객분들도 그곳으로 모여들었고 사람들 시선이 한 번에 쏠리게 되자 그때서야 시부모는 창피한지 얼른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팔을 끌고 밖으로 내쫓았어요. 아우, 왜 그래? 장인어른 장례식 끝나고 다시 얘기해. 당신 이러는 거 진짜 철없고 예의 없는 거야. 철이 없어? 돌아가신 지 겨우 며칠 지난 우리 아빠 재산 탐내는 당신은 철이 있고? 당신이야말로 뻔뻔하게 우리 아빠 장례식에 참석할 생각이나 하지 마. 염치 없는 자식. 너랑은 얼굴도 보기 싫어. 아빠 발인에도 절대 오지 마. 네가 오면 우리 아빠 원통에서 떠나지도 못할 것 같으니까. 아이, 그런 말이 어딨어. 장인어른 마지막 가시는 길 내가 당연히 와야지. 네가 뭔데? 네 따위가 뭔데 우리 아빠 발인에 참석해.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빠 뒤통수 치고 우리 가족 뒤통수 친 그냥 배신자야. 배신자.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마. 그렇게 전 남편마저 장례식장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연락이 왔지만 전 전부 다 차단해 버렸어요. 장례식장에도 찾아왔지만 정말 다행히도 직원들이 남편을 중간에서 막아준 덕분에 남편은 발인까진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난리를 본 저희 엄마도 가슴을 치면서 오열하셨고 남동생은 내내 한숨만 쉬더라고요. 폭풍처럼 그렇게 큰 사건이 벌어지고 다음날 아빠의 발인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그렇게 아빠를 보내드리고서 전 엄마 남동생과 함께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친정에 딱 도착하자마자 엄만 안방으로 바로 향하시더니 봉투 하나를 꺼내 들고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그걸 저한테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종이를 보고 전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종이는 바로 차용증이었거든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아빠였고 빌린 사람은 다름 아닌 시부였어요. 엄마, 이게 뭐야? 차용증이라니 이게 도대체 뭔데? 언제 돈을 빌린 거야? 그게 사실은 1년 전에 네 시부가 사업이 어려워졌다면서 아빠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찾아온 적이 있었어. 솔직히 그전에도 몇 번 부탁을 했어서 빌려줬었거든. 처음엔 잘 갚더니만 언젠가부턴 조금씩 덜 갚기 시작하더라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아빠한테 이번에만 빌려주더라도 차용증을 좀 쓰는 게 어떻겠냐고 했거든. 참 사람이 급해서 그런가 차용증 써야 한다니까 당연히 쓴다고 하더니만 이렇게 써서 빌려간 거야. 뭐? 아니 근데 이런 걸 왜 말도 안 했어? 그럼 이 돈은 다 받은 거야? 2억씩이나 되는데? 아니 조금씩 갚겠다고 했는데 한 푼도 못 받았다. 그래도 네 아빤 사돈이니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기다려주려고 했던 건데 그때 네 시부모 하는 꼴을 보니까 영 안 되겠더라. 이거 소송해야 되겠어. 정말 엄만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동안 저도 모르게 시부는 아빠한테 여러 번 돈을 빌리셨고 그걸 사돈이란 이유로 엄마 아빠는 그저 다 들어주셨던 거였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은 그냥 빌려줘선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차용증을 쓰신 거였는데 그게 딱 남아 있었던 거였죠. 아마 시부는 아빠가 돌아가셨으니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거기다 장례식에서 다른 사람들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아빠의 유산도 어마어마한 것 같고 잘만 구슬리면 며느리한테서 큰 돈도 얻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그 시댁 식구들이 그런 못된 말을 내뱉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전 차용증을 사진으로 찍고 남편에게 보내버렸죠.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딱 도착을 했더니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도 거기 다 같이 있더라고요. 전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침 여기 다 모여 계시네요. 남편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셨죠? 차용증.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이거 소송도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아니, 돈 빌려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잖니? 근데 무슨 수로 돈을 받겠다는 거야? 너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 우리가 뭐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런 억지를 쓰니? 뭘 잘 모르시면 가만히라도 있으시던가. 가서 찾아보기라도 하시던가요. 뭐 제가 직접 설명해 드려요? 상속은 빚도 재산도 상속되지만 이렇게 채권도 상속되는 거 모르세요? 다시 말하면 이 차용증으로 소송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미 증거는 싹 다 마련됐고요. 변호사 통해서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제가 소리를 치자 그때부터 시부모의 태도는 싹 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안 듯했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정윤아, 아유 네가 좀 예민한 것 같다. 우리 잠깐 앉아서 얘기 좀 하자. 그게 아니고 너도 우리 사정 잘 알잖니. 우리가 지금 다 갚을 능력도 없고 그래서 답답해서 그랬어. 답답해서. 어? 이 얘기 좀 다시 나눠보자. 얘기요? 말도 안 통하시는 분들이랑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전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이혼할 거고 소송할 거예요. 저한테 따지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다면 변호사 통해서 얼마든지 하세요. 아니, 정윤아, 미안하다. 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보면 안 되겠니? 우리가 요즘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서. 어? 한 번만 다시 좀 생각해주면 안 되겠어? 안 되겠는데요. 아빠를 위해서라도 절대 전 용서 못합니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신 거 분명 후회하실 거예요. 그렇게 전 제 짐을 싸들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뒤쫓아와 절 말리는 거였어요. 여보, 여보,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내가 잘못했어. 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엄마랑 아빠는 그저 지금 상황 해결하려고 그랬던 것 뿐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아버님한테 가서 사죄할게. 아빠가 이 세상에 없는데 대체 어딜 가서 사죄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난 당신 용서 못해. 당신 같은 사람이랑 10년 넘게 내가 결혼 생활 했다는 게 소름 끼쳐. 그러니까 제발 우리 헤어지자. 당신 싫다고 해도 난 어떻게든 당신이랑 헤어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무슨 이혼을 해. 그리고 여보, 지금 당신 나랑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당신 재산 어차피 또 나눠야 돼. 그럼 지금 받을 것도 나랑 나눠야 된다고. 내가 당신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리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대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당신 생각 많이 한다니까? 전 남편의 말에 정말 기가 차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절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니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헛웃음을 짓자 남편은 또 바보같이 제가 마음이 풀린 줄 알더라고요. 그래, 여보. 당신 지금까지 너무 예민했어. 내가 잘못했어. 말 실수한 거야. 엄마랑 아빠랑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뿐이고, 아이, 설마 우리가 장인어른 재산을 탐냈겠어? 그리고 당신 이혼 안 해야 장인어른 유산도 지키고 그러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띨띨할 수가 있냐? 야, 너 아까 내가 하는 말 못 들었어? 뭐? 당신 왜 이래? 야, 상속되는 재산은 특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도 안 되거든? 무식하면 말을 말든가. 아유, 저딴 걸 내가 남편이라고. 야, 됐고. 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남은 정이 있어서 그냥 이혼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어디 한번 냉정하게 나눠보자고. 네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다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 와중에도 아빠의 재산을 운운하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전 더 냉정하게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후로 전 바로 이혼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아빠의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며 요구를 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특유 재산은 분할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저희가 쌓은 재산만 분할을 하게 되었죠. 근데 남편과 제가 쌓은 재산이
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남편은 사업을 한답시고 그동안 까먹은 돈들도 많아서 모아둔 재산은 더 없었죠. 신혼집마저도 대출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결국 재산 분할하면서 오히려 남편은 대부분의 대출을 가져가게 되었어요. 거기다 애들도 제가 양육하기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자 시모가 딱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 사과를 하려고 전화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진짜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더라고요. 이해, 우리 아들 너 말고도 좋다고 할 여자 천지에 널렸어. 애들도 없겠다. 홀몸에 사업자 대표겠다. 뭐가 문제겠니? 애 딸이 너보다 훨씬 낫겠지. 내가 너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해도 다시는 안 받아줄 거야. 저기요. 뭘 모르시나 본데 그딴 깡통회사 대표한테 어떤 정신을 간 사람이 시집을 가겠어요? 제대로 좀 알고서나 얘기하세요. 허세 많은 대가 아드님 빚 천지예요. 땅 치고 후회할 일 평생 없을 것 같으니까 대개 아드님이나 잘 후회 안 하게 잘 다독이시라고요. 다신 보지 맙시다. 전 그렇게 시모의 전화를 냉정하게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혼이 결정되고선 바로 차용증으로 청구 소송까지 진행했죠. 일부 금액은 소송을 통해서 회수는 했지만 시댁에서 재산을 꽁꽁 숨긴 건지 털어도 나오지 않아 나머진 추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남들이 보면 그냥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전 어떻게든 끝까지 받으려고요. 그게 아빠를 위한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탈탈 다 털리고 나서야 전 남편은 후회를 했어요. 어느 날은 저한테 울고불고 찾아와선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퇴근하려고 회사에서 나오는데 웬 거짓골을 한 사람이 앞에 서 있어 봤더니 전 남편이더라고요. 여보, 여보, 여긴 왜 왔어? 당신이 여기까지 올 이유가 뭐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너무너무 잘못했어. 나 진짜로 후회해. 당신한테 잘못한 거 다 후회한다고.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사업도 다 망했어. 빚밖에 안 남았다고. 당신 말 듣고 처음부터 그렇게 사업 운영 안 했으면 잘 됐을 텐데. 나 벌 받나 봐. 그래서 지금은 어쩌라고? 당신이랑 나랑 이제 남남이야. 아니, 남보다 못한 사이야. 그나마 애들이 있어서 양육비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라도 봐주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얄짤 없었어. 사람 뒤통수를 그렇게 쳐놓고서 어디서 뻔뻔하게 여길 찾아와? 다시 한 번 더 찾아오면 소송 끝까지. 당신 애들 탈탈 다 털릴 때까지 할 거니까 어디 한번 찾아와 봐. 여보, 우리 진짜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고 완전 거짓골이야. 당신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 더 밑바닥 내가 어떻게든 보여줄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찾아와 보라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 테니까. 당장 안 꺼져?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안 꺼지면 바로 내일 추가 소장 들어갈 거야. 제가 그렇게 말을 하자 전 남편은 당황해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참 찌질하고도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한땐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가족이었던 그 사람들과의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듣자 하니 지금도 참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사업도 다 망하고 거기다 시부는 아프기까지 하니 간병하느라 시모는 골병 들고 남편은 빚 갚느라 골병 들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마 자신들이 내뱉은 말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일을 다니던 남동생이 와서 아빠 일을 저와 같이 물려받아 하고 있습니다. 엄만 이제 사업에서 손을 떼시고 노후를 즐기고 계세요. 저희 애들과 다 같이 살면서 그래도 요즘은 많이 웃으시고 행복해 하신답니다. 그리고 전 아빠의 뜻을 따라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갖고 베풀고 나니 오히려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온해지는 것 같네요. 아마 아빠도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생 봉사활동을 하며 불우한 이웃을 도왔던 아빠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 보려고요. 한땐 저도 배신감에 잠도 못 이룰 정도로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의 힘듦이 제 안목을 키워주고 제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배신감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더 버티고 이겨내면 그 시간들이 여러분을 전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힘내시고 끝까지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 인생을 꿋꿋하게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